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처음 해보신 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두 분 해보셨고요. 공인중개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서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어떤 과목이라는 거는. 근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과목이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일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이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과목만 먼저 좀 알고 어떻게 대비할 건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는 1차 과목이 있죠. 1차 과목. 그래서 1차 과목에는 부동산학 개론이다 이렇게 말하죠.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부동산 글자를 빼고 학개론 이렇게 하는 게 1차 과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민법이라는 게 있죠. 민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그래서 보통 민법이라는 말은 하는데, 이 민사특별법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말 들어봤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 뭐 가등기 담보법 그런 것들을 민법에서 특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에는 공인중개사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자,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담당할 게 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제가. 그리고 부동산 공시법령. 자, 공시법령과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해서 총 5과목을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합격 기준은 1차든 2차든 각각 평균 60점이면 되겠죠. 평균 60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당하게 다 60점 맞으면 가장 좋겠죠. 이렇게 맞으면. 그리고 또 60점이라는 과목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60점 어떻게 했어요? 100점은 어려도 60점은 금방 하면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0점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 점수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 기준은 100점을 갖고 기준하죠. 100점을. 근데 공인중개사는 100점이 아니라 60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100점하고 60점의 차이가 이런 개념이에요. 학교 다닐 때 100점 중에서 60점은 쉽게 누구나 맞았죠. 예를 들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자, 시험 볼 때 하루 저녁 날 좀 세면은 60점은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60점이 합격점이다 보니까 이 점수가 쉬운 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40점이라는 점수가 뭐냐면 이게 과락이라는 점수예요. 과락.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점수까지를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차이예요. 학교 다닐 때 60점, 공인중개사는 40점. 이 40점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60점 나오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일단 100점하고 60점의 차이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 학교 다닐 때 100점 만점에서 그냥 60점 맞는 건 쉬웠는데 우리는 60점이 합격 점수다 보니까 이 점수가 바로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점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맞으면 가장 좋은데 우리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똑같이 60점 맞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학 개론을 잘하신 분이 있으면 반대로 요걸 잘하신 분은 민법을 못하게 돼 있어. 반대로 민법을 잘하신 분은 부동산학 개론을 또 못하게 돼 있어. 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서 하나의 특성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그래서 대부분이 자, 일반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민법 정도 점수가 오히려 항상 더 잘 나와요. 민법 점수가. 이건 학자가 붙으니까 학문적인 문제죠. 학문적이고 개론이라는 말은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많이 느끼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많이 취득하게 되죠. 민법은 하면 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돼 있고 부동산학 개론은 막히기 시작하면 점수가 거의 잘 안 나오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못 하실 때 민법이 어려워서 합격 못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 개론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못 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반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맞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맞든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평균 60점만 맞으면 되는 과목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1차 공부하실 때는 항상 두 가지 특성 중에서 어느 것이 내한테 맞는 거냐. 그래서 그 맞는 부분을 좀 점수를 많이 내고 안 맞는 부분은 조금 적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하실 거고. 이제 문제는 2차 과목인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점수가 나오면 합격권에 들어가요. 공인중개사법은. 그럼 부동산 공법은 어떻게 하느냐. 50점 맞아야 돼. 50점. 이유는 뭐냐면 이건 법이 하나고 부동산 공법은 법이 6개예요. 6개 법을 묶어서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가 공인중개사법의 6배나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점수 자체가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요건 단일 과목이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 조문만 외운다면 점수가 누구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는 요 공인중개사법이 결론을 내려야 돼. 여기서 80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래서 여기서 50점 맞아도 당연히 60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과목은 55에서 60점은 충분하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걸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 무조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합격을 하시려면은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50점을 목표로 잡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60점도 쉽게 나오는데 우리가 일단 공부하는 과정이 좀 어렵다는 것만 알고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인중개사는 1차, 2차 과목은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공시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공시법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등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등기법. 등기법하고 지적이에요. 지적. 요거 두 개를 합해서 공시법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는 과목이 뭔지는 기본으로 알고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쭉 공부하시고 우리 이제 11월, 12월 과정에서는 4과목만 진행을 해요. 요 과목 빼고 공시법하고 세법은 빼고 민법, 공법, 개론 그리고 중개사법 요것만 11월, 12월 과정은 기본 입문 과정은 정리가 되니까 일단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제 시험 과목 정도는 항상 먼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그 법의 이름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라는 거. 그럼 오늘 배울 부동산 공법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공포의 공법 그래요. 왜? 저 법률 중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도 어렵지만 요거는 법률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부동산 공법이 가장 까다로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는 합격하려면 무슨 과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해요. 1차에 자 민법, 개론 보통 민법, 개론 그 다음에 공법 그래서 민개공 이렇게 표현해요. 공인중개사를 합격하려면 그 세 가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도 11월, 12월 과정은 민개공 세 과목만 보통 진행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선 부동산 공법이라는 이 과목은 일제 부동산 공법은 원래 법이 한 개가 아니라 약 한 300개 정도가 돼요. 300개.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은 한 300개가 되는데 우리 시험은 6개. 6개 법령만 뽑아서 우리 시험 과목에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선 이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용어 정리예요. 어떤 용어가 나오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요걸 공부하셔야 돼. 우선 조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닌데 보통 공부하시면 암기 과목 이렇게 하시니까 공부하는 게 어려워져요. 끝에가 법이라고 붙으면 전부 이해하셔야 돼. 법 이렇게 하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과목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인중개사 시작할 때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그렇게 말해요. 잘못 배우면 그때부터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져요. 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가 풀어가는데 외운다 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해하는 과목. 이해를 하면 법은 다 알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시험장 가서 논문식으로 쓰는 게 아니죠. 객관식 시험 문제라는 것은 이해만 하면 답은 다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내가 외운 대로 공부를 문제가 안 나오면 문제 풀 수가 없는 게 그게 바로 시험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예요. 이해를 하면 전반적으로 알게 되는데 암기를 하면은 그 부분만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딱
문제 받았을 때 어렵다 그게 뭐냐면 이해를 못하고 애워서 가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법은 아무리 어렵게 내도 그 법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문제 쉽게 풀어나가니까 일단 용어 정리한다, 이해한다 이 두 가지 생각만 하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면 자 우리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그냥 쉬운 말로 토지나 뭐예요? 건축물 이렇게 말하죠. 토지와 건축물 이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법률 용어하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차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근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건물 그러죠. 근데 법률에서는 건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건축물 그래. 그러니까 줄여서 쓰는 거지. 우리가 일반 생활은 건물, 법률에서는 건축물. 자, 요런 차이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할 때 쓰는 용어하고 우리 법률에 쓰는 용어의 그런 차이점만 아시면 쉽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이해를 하시라는 이야기야. 우리가 건물 하면 건축물하고 무슨 차이냐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용어는 건물이라 쓰는데 실제적인 것은 건축물을 줄여서 건물이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법이다. 근데 법 중에서 뭐다? 공법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 보면 사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법과 공법. 그럼 법의 종류는 몇 개나 될 거냐? 수없이 많죠 지금. 자, 법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국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자고 나면 법이 만들어지니까 개수가 수없이 많아. 그런데 그 종류를 구분하라 그러면 사법과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사법과 공법이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사법이란 우리가 보통 사인이다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는 개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인들. 그걸 법률에 사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인과 사인 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공법이란 뭐냐? 국가하고 또 사인 간에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은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 화살표를 보니까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이 어떻게 돼요? 수평적 관계야. 수평적. 누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법률에 규율이 된 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법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국가는 위에 있고 밑에는 사인이 있는데 그것도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가 있죠. 이게 바로 수직적 관계예요. 그 수직적 관계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쓰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률이 바로 공법이에요. 여러분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 자, 사법이란 사익을 우선한다 그래요. 사익이라는 말, 개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공법은 문장 그대로 공익 우선이에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는 법이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해당되는 법률에는 주로 민법 그리고 상법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있는 민법이 대표적인 바로 사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이 민법은 모든 법률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민법만 잘 할 수 있으면 나머지 법도 다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민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을 우선하는 공법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헌법이라는 법이 있죠. 헌법. 그 다음에 행정법. 그리고 형법. 이런 것들은 주로 공법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공법 시간에는 바로 행정법이에요. 이 행정법의 기본 내용이 공법에 그대로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용어들은 전부 어디 있냐면 행정법에 있는 용어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다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은 행정법의 용어를 배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란 과목은 일단 사법과 공법의 차이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어 중에서 앞으로 이 국가라는 말은 공법 시간에 행정청이다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행정청.
그 다음에 사인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공법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 행정청과 일반 국민 간의 관계에서 행정청이 항상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한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는 법률이 바로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시는 거야. 오늘 첫날은 행정청이 뭔지, 실제로 시험에서 행정청이 뭐다 이렇게 묻지는 않는데 우리 공법을 공부하려면 이 행정청 용어를 모르면 여러분 공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책에 들어가면 공법에서는 행정청 이름이 나와. 국토부 장관이 아니면 시도지사가 뭐 시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행정청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가 요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1월, 3월에 가면 이게 도대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붙이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 공법이라는 과목은 오늘 배우는 공법은 자, 항상 누구하고 누구다? 행정청하고 일반 국민 간의 관계를 그 행정청이 항상 어떻게 한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다. 요 말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자, 행정청이 그럼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행정청은 크게 보면 국가라는 게 있고 지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방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보통 이걸 줄여서 이렇게 지자체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하고 지자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국가는 다시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나와요. 중앙행정기관. 그럼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이란 항상 장관들이 있는 부를 말하죠. 무슨 부. 자, 우리가 배우려면 국토교통부, 자, 애교통상부, 농림부 이런 식으로 그 부를 말할 때 중앙행정기관. 그 뒤에가 장자가 붙은다. 그럼 장자가 붙으면 무슨 장관 이런 뜻을 나타내죠. 다시 그러면 공법 시간에 주무장관은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장관 이름 중에서 공법 시간에 나오는 장관의 이름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말만 나오면 돼요. 그 앞으로 중앙자가 써지면 장관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리고 공법 시간에는 항상 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부르면 요걸 말한다.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줄여서 또 써요. 보통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국장 이렇게 부르는 게 요걸 말하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공법에서 쓰는 장관의 이름은 요거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그런데 우리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문장을 읽다 보면 요 중앙자 앞에가 이렇게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단어가 나와요. 관계중앙. 그 말은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을 쓸 때는 바로 앞에다 관계라는 말을 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농림에 관계된 장관하고 뭐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농림에 관계된 장관 그럼 누가 돼요? 농림부 장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다른 장관을 지칭할 때는 앞에다 뭐라고 써요? 관계중앙. 그러니까 요거가 들어가면은 국토부 장관을 뺀 나머지 장관을 포함해서 전부를 지칭할 때는 관계중앙 이렇게 불러요. 그 앞으로 책 읽으실 때 그냥 중앙행정하면은 누구를 지칭한지는 모르는데 앞에다 관계자를 쓰면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문장 쉽게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를 내려오면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뭐를 말하느냐? 시도를 말하죠. 시도.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자, 앞에가 지금 기초가 들어갔죠. 그러면 요거는 시, 군, 구 요거를 기초자치단체. 어디선가 배우신 것 같죠 이게? 우리 선거철에 선거할 때 투표용지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뽑을 때
그 다음에 시군 구청장 뽑을 때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뒤에다 이제 장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장자가 들어가면 요건 시도지사란 뜻이에요. 여기에도 장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렇게 해서 행정청이란 단계가 크게 볼 때는 국가 지방인데 다시 단계는 세 단계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밑에가 광역자치단체 시도가 있고 시도 밑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예요. 근데 우리 이제 과정에서는 제가 이렇게 광역 기초 썼지만 실제로는 자 무슨 부, 시도, 시군구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관이 있는 부서 밑에는 항상 뭐다? 시도. 시도 밑에는 시군구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모든 책에 있는 문장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 시험장만 가면 공부만 시작되면 굉장히 헤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 사람이 시도지사인지는 아는데 이걸 풀어보면 또 몇 사람이냐 5명을 말해. 시도지사는 자 우선 특별시장 있죠. 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장 있죠.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그래서 우리 예전에 생활하신 분들은 시도지사 그럼 요걸 말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런데 우리 법률이 바뀌면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해서 5명을 시도지사다 이렇게 불러요. 요건 누구냐?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장을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제주도지사는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까지 합해서 시도지사 이렇게 불러요. 요거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 못하면 나중에 가서 줄여서 쓰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요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시도지사 그럼 몇 사람? 5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사람들의 밑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떻게 나오느냐? 자, 특별시장. 그럼 특별시장 밑에 있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의 누구냐면 구청장을 말하죠. 구청장. 25개 구가 있게요. 그 구청장. 그럼 광역시장 밑에도 누가 있느냐? 구청장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구청장 그러면 상급기관이 누구다? 특별광역시장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장 밑에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군수가 있어. 광역시에는 군수라는 게. 자, 이거 하나 물어볼까요? 광역이란 뜻이 뭐죠? 광역. 여러분 일반적으로 쓸 때 광역 그러면 넓다, 좁다? 높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공법 시간에 높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합해진 시군 이 뜻이에요. 공법 시간에 광역 그 말은 하나가 아니라 몇 이상? 둘 이상. 둘 이상 시군이 합해진 걸 광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고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부산. 지금 부산광역시 그러죠. 그럼 부산광역시는 뭐하고 뭐가 합해진 거죠? 부산하고 무슨 군이? 기장군이. 그래서 기장군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장 밑에는 항상 누가? 군수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의 광역시라는 것은 전부 하나의 시하고 하나의 뭐가? 군이 합해진 것을 광역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저기 대구 한번 해볼까요? 대구광역시는 대구시하고 그 다음에 뭐죠? 달성군이 되겠죠. 달성군이. 이게 바로 광역시예요. 울산 한번 봐봐요. 울산광역시 그러면 원래는 울산시에다가 그 다음에 울주군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항상 하나의 시가 넓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뭐를? 군을 흡수해서 합해진 거다. 그게 광역 뜻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해년마다 시험 문제 나온 게 광역계획 나와. 광역계획. 그게 뭐냐? 요 문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해년마다 나와 시험 문제가. 근데 그거 알고도 못 맞추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광역이라는 뜻은 앞으로 공부시에 넓다 그 말이 아니라 붙어있는. 그거를 우리 용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인접한 둘 이상 시군.
요걸 합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광역. 인접했다는 건 뭐예요? 붙어 있다 그 말이죠. 붙어 있는 두 개의 시군이 합해지면 뭐가? 광역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광역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장 그러면 항상 구청장도 있지만 누구도? 군수. 근데 따로 쓰지는 않는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도지사 밑에 있는 행정청이 누구냐? 그럼 도지사 밑에는 시장하고 군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 앞으로 내가 시장 하면 위에 사람 누구예요? 도지사. 이 말이 기억 나와야 돼. 군수 하면 도지사 이렇게. 반대로 도지사 밑에 그러면 시장 군수 이렇게. 그것만 구분하면 공부하시는 거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어가 들어가면 이런 용어들을 배워요. 승인 받아라 이런 말. 그럼 승인 받아라 그 말은 행정청 아랫사람이 뭘 만들면 윗사람한테 확인 받아라. 그게 승인이야. 그러면 자 만약에 어떤 시장이 뭐를 만들었다. 그럼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 승인. 그럼 도지사가 만들었다. 그럼 누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요만 알면 되는 거니까 요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를 애우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책에 있는 문장 100개 그거 다 애울 수가 없어. 그냥 이 기초 원리 하나만 갖고 요렇게 맞춰 가시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이 세 단계는 정확하게 깨치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별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에는 하급기관이 없어. 여기는 무슨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보면은 서귀포시, 제주시 있지만 행정구역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지.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지사가 요 시장, 군수, 구청장 역할까지를 같이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 정확하게 깨치시고 정리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요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시장에는 앞으로 두 가지 시장이 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내년 6월 정도 되면 나올 게 특례시예요. 특례시. 그리고 대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을 특례시장, 대도시 시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입법이 됐어요. 입안이 돼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특례시는 인구가 100만 이상, 100만 이상일 때는 특례시 그래. 인구가 대도시는 50만 이상일 때 50만 이상은 대도시 시장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창원시는 어디에 속해요? 그렇죠. 앞으로 특례시가 되지. 그동안에는 대도시였어. 창원시는 대도시 시장.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내년 6월에 가면 특례시가 돼. 그럼 옆에 있는 김해시는 그대로 대도시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경상남도에는 작년까지는 대도시가 두 개예요. 창원시하고 김해시가. 근데 이제 창원시는 지금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특례시 그래. 그리고 자 인구 50만이 되고 100만이 안 되면 대도시 이렇게. 요게 공법 시간에 쓰는 용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게 지금 새로 신설이 돼요. 작년까지 올해 시험까지는 이런 말이 없어서 그냥 시장은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두 개만 구분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두 개로 구분한다. 50만 이상은 뭐다? 대도시. 근데 50만 이상에서 100만을 넘어가면 그때는 특례시로 새로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창원에 살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렸어요. 내년에 가서 배울 거를 미리서 특례시, 대도시 이렇게 구분할 거.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자 대도시는 어디다? 김해시. 특례시다 그러면 창원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요게 앞으로 여러분 책에 쓰일 수 있는 행정청의 이름들이 이런 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고 요 단계만 당분간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실 때는 요 단계만 구분하고 계시면 되고 책에 써져 있을 때 요런 말은 안 써져 있어도 그냥 시도지사 그럼 5명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그 밑에 사람은 요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해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 그러면 요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문장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게 책에 무슨 국토부 장관 써졌고 시도지사 써졌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이렇게 외우실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읽어 가시면 돼. 요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읽어 가시고 그 사람 이름 뒤에 써진 내용이 중요한 거지 누가 뭐 한다 이런 거는 크게 반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년 5월 정도 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자동으로.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라는 거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외워놓은 거는 하룻밤 지나면 금방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해를 하고 여러분 자주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냥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런 방법은 시험장 가서도 절대 잊어먹지를 않는 방법.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뭐 CD 테이프나 이런 걸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 습관적으로 시동검과 동시에 음악을 튼다든가 이러면 내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외워지죠. 왜? 계속 반복이 듣다 보면. 근데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귀로 듣고 머리에 입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죠. 그건 절대 잊어먹질 않아. 근데 인위적으로 외워서 이거를 내일까지 써먹겠다 하면 우리 나이가 안 돼. 고3짜리는 가능해. 고3짜리는 오늘 외워놓으면 한 2달도 가. 우리는 오늘 외워놓고 밤새 외웠는데 아침 눈 뜨면 생각도 안 나. 그렇게는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여러분의 특성이 우리가 고3짜리 나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공부를 하고 논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질 않고 또 입력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는 살아온 경륜이 있다 보니까 이해는 빠르거든. 그러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 오늘 당장 듣고 가서 여기 문 밖에 나갈 때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여기서 이해만 하고 가시면 돼. 그러면 그걸 다음 과정에 또 한 번 듣고 또 반복하다 보면 시험장 갈 때까지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거지. 욕심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당장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러지 말고 내년 10월이니까 장기적인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러면 서서히 페이스 올려가면서 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꼭 해두실 거. 오늘 욕심내서 처음 하니까 이거 그냥 몽땅 외워서 머릿속에 넣겠다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들으셨으면 그걸로 끝내시면 돼. 대신에 집에 가서 한번 써보던가. 나는 손으로 쓰는 게 공부가 잘 되는 신문은 그냥 써보고 나는 그냥 눈으로 읽어서 공부되시면 그냥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 되고 특히 복습 같은 거는 시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한번 했던 거 확인만 쭉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요거 했으니까 다음 주에 가면 또 요걸 또 하실 거라는 얘기야. 왜? 오늘 또 이제 안 나오신 분이니까 다음 주에 갈 때 또 이걸 또 한번 설명하면 한 번 들은 걸 다음 주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낫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반복시켜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반복되는 만큼 그렇게 이해하면서 따라가시면 오늘 했지만 요거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지만 다음 주 가면 쉬워지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하시면 돼요. 특히 행정청만큼은 꼭 좀 정리하세요. 왜? 여러분 이런 그 기본적인 게 되면은 나머지 용어를 알아듣기가 쉬워지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쉬워져요. 근데 이거 전혀 모르고 여러분 책에 있는 문장 가서 바로 공부하면 여러분이 될 것 같지만 되질 않아요. 이런 공법을 공부하려면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갖고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걸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일단 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이런 과목이었다. 그러면 이 과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행정청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해라 하루 안 하면 처벌 준다 이런 것들이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법은 항상 무슨 법, 행정법 요 단어. 공법은 무조건 무슨 법, 행정법 이 말만 생각하고 단어를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부동산에도 사법이 있고 부동산에도 공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법에도 사법 공법이 있고 부동산에도 사법 공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오늘 배울 게 부동산 뭐다? 공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개발하고 처분하는데 자유를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법률로 빼고 그냥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뭐다? 부동산 사법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건 팔아먹든 땅을 개발하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부동산 사법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런 말을 배우실 거야. 민법에 가면은. 자, 그때 가서 필요 없고 우리는 지금 공법 시간이니까 요건 필요 없는 거. 그냥 부동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뭐다? 사법이다. 이렇게만 해석하시고. 그러면 공법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해서 처분하는 것을 바로 행정청이 개입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청이 개입한다. 그럼 개입한다 그 말은 우리 사권을 제한하죠. 자, 이것도 사권.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게 된다. 행정청이 개입해서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바로 부동산 공법의 목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증진하려고 만들어졌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무슨 법이? 공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공공복리를 다른 말로 공공복지다 이렇게도 말하죠. 공공복리, 공공복지. 복지로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언제 많이 들어봐요? 복지라는 말. 선거철만 나오는 게 복지 문제잖아. 그래서 이 공공복리다 그러면 창원시로 생각해 보세요. 창원 시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 그게 공공복지예요. 그럼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 그래서 뭐가 있나요? 우리 뭐 기초연금 이런 게 있잖아. 기초연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나이가 맞고 조건만 갖추면 모든 돈을 다 지급한다. 그게 뭐예요? 공공복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만든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공법에서 행정청이 개입한다는 게 항상 어디예요?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그게 바로 행정청이 개입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도시 개발한다. 그럼 신도시 개발하면 집가 상승해요? 하락해요? 상승하죠. 자, 상승한다. 그럼 상승하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투기 따르겠죠. 그럼 투기를 막으려면, 투기를 못하게 하려면 여기다 뭐를 지정하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딱 지정을 해. 그럼 모든 거래는 뭐 받아야? 허가 받아야 거래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투기할 수 없게끔 누가? 국가가 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법? 공법.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항상 누가? 행정청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다. 결론은 뭐 때문에? 공공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법이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공법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부동산 공법 하면 이제 배운 대로 자, 누가 누구한테? 행정청이 우리 국민들한테 뭐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복리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법의 질서. 그럼 법의 질서라는 말은 순위를 말해요. 어떤 법이 가장 위에 있고 어떤 법이 가장 아래에 있는가.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 꼭. 자, 우리가 법을 4단계로 구분해 볼게요. 법에서 가장 위에 있는 법이 뭐냐? 헌법이죠.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근데 이 법률을 다른 말로는 그냥 법률 또는 법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상식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를 보면 끝에가 법률 이렇게 끝나는 법이 있고 어떤 거는 무슨 법 이렇게도 끝나. 그게 5글자 기준이에요. 5글자. 상식이에요. 이거는 또 관습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법 이름 정할 때 5글자 안에서 끝나면 법으로 끝나요. 글자가 5글자보다 길어지면 끝에가 법률 이렇게 끝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법이죠. 5글자로 끝났으니까 도시개발법 맞죠? 5글자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글자가 넘어가잖아. 그럼 끝에가 뭐라고? 법률. 5글자 안에 끝날 때는 법 이렇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률 이름 정할 때 그걸 기준해요. 5글자 안에서 끝나느냐, 5글자 넘어가느냐 이렇게. 근데 이제 간혹가다 예외는 한 개씩 있겠죠. 뭐 깜빡 졸다가 율자 빼고 법으로 끝나는 법도 간혹 있어요. 몇 개 빼고 한 5개 정도? 우리 그 많은 법률 한 5개 정도 예외 있고 나머지는 법률 아니면 법 이렇게 끝난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이렇게 해서 법률은 이렇게 순위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헌법은 항상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말하죠. 몇 개? 1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1개, 2개 될 수 없다. 그러면 자,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일 때 어느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헌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률 중에 최상위법이에요. 최상위법. 그럼 법률이나 법은 수없이 많죠. 국회의원들이 그냥 만들어내면 법이니까. 그래서 이 유일무이한 헌법이나 법률은 항상 국회에 뭐가 필요한가요?
의결, 다른 말로 의회에서만이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 끝발이 세다. 그게 이거예요.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저 여러분들이 무슨 도지사 그래도 끝발이 세다고 해도 법은 못 만들어. 그런데 국회의원은 개개인 하나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국회 의결을 거쳐야만이 만들어진 게 끝에가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법률 밑에 있는 명령이라는 것은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이다.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시행령 할 때는 줄여서 영이라고 표현하고요. 시행 규칙은 규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가로 속에 영 몇 조 이렇게 나와. 그럼 영 몇 조 그럼 뭐예요? 시행령을 말해. 규칙 몇 조 그러면 시행 규칙을 말해. 이런 용어들 좀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야. 공법은 일단 조문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먼저 알고도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시행령이란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범법이 하나 의회에서 만들어지면 행정청에서 그걸 집행을 하겠죠. 그럼 집행하려면 그 집행하기 위한 걸 국회의원들이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행정부에다 너희들이 만들어 써라 해서 나온 게 대통령령이에요. 다시 대통령령 밑에 누가 있나요? 총리령, 또 부령 이런 것들이 시행규칙이다 그래요. 근데 공법 시간에 총리령은 안 나오겠죠? 부령만 나와. 국토교통부령. 그럼 바로 시행규칙 이렇게 말하죠. 자, 요게 대통령령, 그다음에 각 부령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자치법규는 조례하고 규칙이라고 또 표현하는 게 있죠. 이 조례까지만 여러분들 여기는 알 필요 없고, 조례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제정했다. 그걸 조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창원시에도 뭐가 있나요? 창원시 의회가 있죠. 그 의회에서 만든 걸 뭐라고 한다? 조례라고 그래요. 그럼 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실무까지는 여기까지 반영이 돼요. 실무할 때는 조례. 왜냐하면 조례는 지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해서 사무실 개설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영업을 하려면 창원시 뭐가 조례에 맞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조례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조례라는 말까지는 용어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법률하고 명령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본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가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인데 이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다른 말로는 법령 그래요. 그러니까 법령하고 법률은 전혀 다른 용어예요. 근데 우리 처음 공부하시면 이것도 구분을 안 되니까 법률은 그냥 법만을 말해. 근데 법령 하면 법에다 뭐까지 명령까지를 합해서 법령 그러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부동산 공법은 6개 법이 다 나왔고 6개 뭐라고 그랬어요? 법령. 그럼 6개 법에다 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8개를 배우셔야 돼요. 18개. 6개를 배우는 게 아니라 18개. 그래서 범위가 가장 넓다 보니까 공부하는 게 가장 까다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시험 범위는 요거를 말한다. 그러나 다행히 시험에서 요 시행 규칙은 거의 반영되지는 않죠. 보통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또 두 문제 정도 여기 시행 규칙에 걸려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건 모른다고 문제 못 풀고 이러진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규칙은 따로 배우지 않는다. 단 법률과 시행령까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비중으로 보면 법률이 보통 한 70%, 시행령이 한 30% 이렇게 시험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법률이 한 70% 하고 전부 다 시험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인중개, 중개업에 관련된 규정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조문 중에서도 중개업에 관련된 게 한 70% 법률은, 그다음에 시행령 한 30%, 요 정도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의 시간에 배우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용어들 좀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요 행정청 용어하고 요 법질서 순서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하고 하시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훨씬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정리 좀 해두시고, 우선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요. 1시간만 또 더 1시간 후에 이제 부동산 공법의 과목 6개 소개할 거고 공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기 때문에 뭐 1시간 넘어서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드니까 좀 먼저 쉬었다가 조금 다시 공법이 무엇인지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쉬었다 시작할게요.